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점포와 인력 줄이기에 여념없던 금융권이 하반기 채용을 대폭 늘립니다. 민간, 공공부문 할 것 없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작년보다 채용 계획을 확대한 건데요. 회사별 채용 확대와 함께 50여 개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역대 최대 채용 박람회도 열 계획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핀테크 확산 등을 내세워 희망퇴직, 채용과 점포 줄이기 등 지난 몇 년간 축소 일변도 경영을 해오던 금융사들이 채용 확대로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하반기 시중은행 채용 인원은 1,700여 명, 작년 연간 채용보다도 600명 이상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건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겁니다. 대신 일부 은행은 일자리 창출과 핀테크 도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며 빅데이터 IT 분야 등 직무 분야별로 따로 채용합니다. 여타 금융업계도 채용 확대에 동참합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각각 100명 내외를 뽑을 예정이고 현대해상, 교보생명 등 다른 주요 보험사들까지 합치면 보험업계에선 400명 넘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상반기 때도 인턴을 많이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채용 시장이 조금 좁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2017년도 하반기에 금융업계의 취업이 굉장히 문이 넓어지면서 이번에 꼭 취업을 해야겠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내 직장으로 통하는 금융공기업 채용문도 넓어졌습니다. 한국은행 등 7곳이 다음 달 21일 일제히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인데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설립 이래 최대 수준인 3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당국과 52개 금융사들은 내일 대규모 금융권 합동 채용 박람회를 열어 취업 정보 소개와 함께 일부 현장 면접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반발하던 전국 사립 유치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불법 휴업이라고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보육 대란이 예상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공사립 균등지원 차별 없이 경쟁하자.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유아교육 정책이 소수가 다니는 국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원화 1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한 달 22만 원인 반면 국공립 유치원은 98만 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아이들이 78%인 53만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학부모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고 국공립 40% 확대를 국공립 유치원만을 위한 차별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다음 주 18일 1차 휴업을 시작으로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휴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교육청들은 이번 휴업을 불법 휴업으로 판단하고 강행하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원 감축, 학급 감축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하진 않았어요. 협의 중이에요. 맞벌이 부모 등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둘 다 직장 많이 한 사람들은 좀 깜깜하겠지 아무래도. 근데 뭐 하루에 어떻게든 맡길 수 있는데 일주일 다 그렇게 휴업해버리면. 아이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아이를 위해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우리나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권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작년 25세에서 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6.7%로 칠레와 더불어 회원국 35개국 중 31위에 그쳤습니다. 또 30세에서 34세의 경우도 77.7%로 더 낮은 32위였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5%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군 의무복무라는 특수한 환경과 노인 빈곤 등이 얽힌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줘야 하고 저숙련 노동자들의 낙오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라가르드 총재의 지적입니다. 또 한국의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사회 안전망 확보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3%를 예상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 열흘을 모두 쉬는 직장인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지난 5일에서 6일 직장인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시 공휴일인 2일과 대체 공휴일인 6일을 모두 쉬는 직장인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일, 6일을 모두 쉬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대기업은 73%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 직장인은 48%에 그쳤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한다고 답한 직장인도 34%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정규직 교사와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괜한 희망 고문을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 달여간 심의를 벌인 끝에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결국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규 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기간제 교원의 상여금과 복지비 등을 올리고 방학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학교 회계 직원 12,000여 명과 유치원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기간제 교사 단체와 민주노총 등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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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섣부른 정규직 전환 논의가 교육계의 갈등만 불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2,000여 명, 사립학교를 합치면 4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지하철을 통한 택배 운송이 본격 추진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을 택배기사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노인 일자리도 3,000개 가까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물건을 싣고 운전에 바쁜 택배기사. 배송 시간에 맞추려 항상 이동을 서두르지만 길이 막힐 때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배송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차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님하고 이제 시간 약속도 해놓은 것도 있었고, 막히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도 지난해 기준 택배 물동량은 20억 개 수준으로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는데 지상 운송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 상반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전격 도입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택배 운송을 위해 CJ 대한통운과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77개 역을 활용해 택배 업무를 수행할 지원센터를 만들고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도 채용합니다. 지정 센터별로 16명 정도를 고용할 예정으로 실버 택배기사 일자리가 3,000개 가까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버 택배기사들은 택배를 분류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고 요청이 있을 시 집 앞까지 배달 업무도 수행합니다. 집배송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탁이나 그다음 심부름, 그다음 퀵하고 연결되는 공유형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6,000칸이 넘는 지하철 물품 보관함인 해피박스도 택배 운송에 활용해 24시간 물건 수령이 가능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10개의 차량 기지의 택배 물류센터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과거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경찰대 입학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퇴학 전력자 입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받은 사람은 경찰대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가 건설된 지 10년이 됐지만 혁신도시 정착률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115개 공공기관 직원 3만 3천여 명 중 가족을 두고 홀로 이주한 사람은 전체의 37.8%에 달했습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 비율은 32.5%에 그쳤습니다. 송 의원은 이전 기관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할 수 있도록 정착률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난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종합 우승은 금메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로 종합점수 1,622점을 획득한 경기도가 차지해 대통령배를 수상했으며 대구광역시는 준우승으로 국무총리배를, 3위에게 수여되는 고용노동부 장관배는 서울특별시가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에는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순환 이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축사와 함께 입상 선수들에게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처음으로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대한 노고로 대회장배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어제 소비와 일자리 문화에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공유경제 시리즈 2탄으로 공유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 나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소개한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사례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더 성장하는 나라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나라인가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장 규모는 800억 원가량으로 GDP의 0.05%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아직은 시장 진출의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가 봐요. 네, 오히려 지난 6월 21일 리커창 중국 총리가 국무원 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승인했을 만큼 국가적으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 산하의 국가정보센터에서는 공유경제 연구센터가 따로 운영 중일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네, 규제가 심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가적으로 권장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공유경제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중국 공유경제 발전 보고를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유경제를 인터넷과 같은 IT 기술 활용을 통해서 이 사물이나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분산된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 활동이 전통적인 경제 활동에 비해서 이 자본도 적게 들면서 진입 장벽도 낮고 또한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공유 경제를 시장의 방해꾼이 아니라
누구나 진출할 수 있으면서도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신성장 모델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에 힘을 입어서 중국 내에서 공유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유경제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 교역액은 약 3조 4,520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서 10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연평균 40%의 고속 성장을 유지해서 2020년엔 공유경제 교역액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돈으로 3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21조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이 공유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많은 부분에서 공유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교통 분야입니다. 특히 공유 경제를 통한 자전거 이용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중국 모바일 인터넷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아이미디어 리서치의 2016 중국 자전거 렌탈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재 중국 자전거 공유 이용자는 400만 명가량으로 3년 뒤인 2019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인 선전의 인구수가 1,138명이니까요. 상당히 규모가 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한 수준이네요. 이렇게 특히 자전거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저렴한 요금 때문입니다. 중국 양대 자전거 공유 플랫폼 오포와 모바이크를 예로 들면요. 주로 교내 이용이 대부분인 오포의 경우 학생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 요금은 0.5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고요. 모바이크 역시 시간당 요금이 2위안, 약 333원에 불과한데요. 이같이 저렴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베이징대 출신 청년 3명이 만든 오포의 경우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등 6개국에 진출한 상태이고요. 곧 일본 진출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외까지 진출을 하고 있다니 그야말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자전거 외에도 다른 교통수단도 공유 경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급 수입차도 공유 경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 랴오닝성의 수도 선양에서는 현지의 한 벤처기업이 BMW 공유 자동차 1,500대를 도입을 해서 주목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BMW 공유 자동차를 이용하려면 휴대폰에 전용 앱을 깐 뒤에 보증금 999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7만 원을 결제하면 되는데요. 그 후에 원하는 차량을 골라서 지문이나 안면 인식 시스템에 의한 본인 인증을 거치고 음주 여부 진단을 통과하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합니다. 요금도 매우 저렴한 편으로 킬로미터당 1.5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원 수준인데요. 심지어 이 BMW 공유 자동차를 이용하면 선양 시내 1,400여 개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주유 역시 회사 측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싼 값을 주고 자동차를 사지 않아도 이렇게 공유 경제가 활발하니까 시민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공유 주차장, 공유 헬스장과 같은 시설에서부터 세탁기나 농구공, 휴대폰 충전기, 우산까지 크고 작은 물건에서 공유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의료 건강 상담 서비스, 보고서 및 간행물 등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서비스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연인절이었던 8월 28일에는 베이징에서 한 쌍의 남녀가 공유남, 공유녀를 자청하면서 거리에서 이벤트를 벌여서 화제가 된 경우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경제가 성장하는 걸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상품이 소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같이 난립하는 공유 경제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돈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유 우산이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벤처기업은 비가 잦은 중국 남부 지역 도시에 총 30만 개 우산으로 공유하도록 했지만 단 몇 주 만에 30만 개 우산이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가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3년 만에 무려 1,600만 대로 늘어난 공유 자전거 역시 이제는 공공장소나 심지어 강에까지 버려지는 경우가 빈번해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공유 경제가 과잉 공유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파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무조건 공유 경제를 지원하는 것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군요. 오늘 소개한 중국 공유 경제 예를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내에서의 사업 모델과 올바른 시장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 일반적인 시장 경제 논리가 공유 경제에도 해당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핫 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